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어제가 광복 74주년이었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KBS 생생 토론에서는 깊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이 언제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지역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플랫폼연구본부 이미애 본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평론가 이용화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있었는데요. 한일 갈등 상황이 이제 좀 진전되는 상황이죠. 좀 악화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자, 광복절 경축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네, 올해는 3.1운동 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해이고요. 네. 광복 74주년 해입니다. 아마 73년 전에 산과 강이 온 민족과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고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또 자존을 지키고 이렇게 했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미완의 광복이다. 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적대적 대립 상태는 다소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상 그대로 있고, 그리고 친일 청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도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사태를 맞이해서 또 최근에 러시아나 중국, 미국의 패권 경쟁을 보면서 열강들의 각주 상황을 네. 보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분발을 더 각고의 경각심과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미애 본부장께서는 요즘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자, 과학계에서도 좀 분주해졌죠. 어떻습니까? 어제 광복절의 의미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가 광복 74주년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많이 성장시켰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들이 스스로 네. 즐거워하고 자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큰 경제 성장의 뒷부분에는 네. 기술 독립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기술의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가장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제 이 경축사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기술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과학자분들이 좀 어깨가 좀 무거워졌다는 것을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출연연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것이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 업무를 통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출연연 연구원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을 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더 저희가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무를 많이 느끼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경축사를 보면 경제와 관련된 언급이 39번 있었고요. 평화와 관련된 언급이 27번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북한이 이제 오늘 동해상에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요. 또 어제 경축식 경축사와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유영하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이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얘기하고요. 네. 교량 국가를 얘기했는데, 네. 교량 국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 국가를 이제
다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을 또 썼단 말이죠. 평화 경제라는 결국은 남북 간의 문제인데 좀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아무리 좀 북미 간의 협상에 어떤 카드를 좀 가지려고 한다는 생각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 경제 전쟁이 스타트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메시지를 사실상 보낸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이 더 급한 모양입니다,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 국가를 얘기했을 때, 교란 국가를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대통령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우리나라가 지금 껴있는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국력이 약한 경우와 강한 경우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국력이 약한 경우에는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들이 아주 그냥 이권 쟁탈되고 한반도가 인권 쟁탈의 어떤 장이 되는 특히 그 앞에 나타나는 국가가 일본이고 우리는 뭐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침략적인 성격의 야욕이 드러나는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소득이 좀 3만 불이지만 5만 달러 시대가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의 5위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강력한 국가, 경제 강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본을 비롯한 어떤 한반도 주변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우리를 통해서 평화롭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어제 쭉 설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이라든가 조수왕 선생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임시정부를 개정하겠다는 건데 임시정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항일입니다, 결국은. 항일에 우리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확실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기억하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표시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의 이제 반응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경축사를 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일본의 어떤 대화를 제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일본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또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 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강철구 교수 어떻게 좀 말씀을 이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8.15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가 향후에 한일 양국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될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었고 또 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저도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한 달여간에 걸쳐서 강대강 측면에서 대치 국면을 맞이했던 부분과 달리 협력과 또 대화를 강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제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일본을 탓하기보다는 자유무역 이론에 근거해서 자유무역. 그러니까 리카도의 국제비교 우위론에 이제 근거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은 여전히 일본과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향후에 협상을 할 때에 우리 측의 어떤 도덕적 우위론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도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평화 경제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화 경제에서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교량 국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이라는 것은 두 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북방 정책,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고 또 신남방 정책으로 볼 때는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양축의 경제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교량 국가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교량 국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경제 대국이 돼야 되고 그만한 이제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선언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까지는 과거의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캐치업 경제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기술혁신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어제의 경축사의 메시지는
뭐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의원님 어제 우리는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제 종전 기념일이었죠. 뭐 일왕이 그 침략에 대해서 이제 깊은 반성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반면에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전범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예우를 했단 말이죠. 좀 어떻게 좀 이 배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아베가 지금 전혀 지금까지 사죄나 반성에 네. 언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천황은 뭐 이렇게 그런 사죄의 뜻을 또 표했고, 네. 그 제가 볼 땐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닌가. 역할 분담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은 짐짓 그렇게 그러한 자세를 보이면서 또 실질적인 국정을 맡고 있는 그 일본 수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실증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은 전혀 뭐 사죄나 반성은 일절 없고 오히려 되받아서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웃 나라들한테 자신들이 끼친 엄청난 피해에 대한 조그만 반성이나 성찰은 없습니다. 또 일본 천황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 뭐 이 부분만 있지 자신들이 이웃에 끼친 그런 피해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적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민낯은 실제로는 사죄와 반성은 없다. 말하자면 양심의 가책은 조금 더 못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이웃 나라들은 연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군국주의나 제국주의화를 아베가 꿈꾸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일본이라는 나라의 군국주의나 제국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나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연대해서 이에 대한 것을 제어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박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의 어떤 두 가지 흐름, 뭐 반성 그리고 또 전범에 대한 예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왕은 여태까지 기존에도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의 내각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아베 총리는 실제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개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다시 성장하려고 하는 과거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는 군국주의 국가로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래됐어요, 상당히. 그래서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아베 총리 뒤에는 일본 회의라는 그 일본 강력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실제로 일본 회의라는 그 극우 그룹이죠, 아주 천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생각까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정치 서클 같은 형태의 일본 회의가 오랫동안 그 움직임을 보여왔고 그리고 아베 내각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일본 회의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민당에도 뭐 100명 이상이 그리고 일본 지방의원까지도 200명 가까이가 그래서 지금의 일본이 하는 행태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되고 진행돼 왔던 것이고 그 속에서 결국은 쉽게 이것을 포기하거나 쉽게 사그러질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이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를 한국을 제물로 삼아서 그 이후에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어떤 패권화 그리고 복속화, 이런 종속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대화 협력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도 좀 내가 보기엔 적절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일본의 이제 권력 구조를 이제 살피고 들여다볼수록 좀 정이 안 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좀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좀 반감이 계속 이제 커가는 상황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가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가 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실까요? 어느 분이 먼저 주실까요? 제가 네. 네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어떤 분이 지금 현재 불매 운동에 대해서
한국 제품 사랑운동으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한국 아이디어를 제품 제시를 사랑. 하셨는데요.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불매운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 관이 주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리 행사로서 내가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불매운동의 목적이 뭐 일본 기업을 파산시키기 위한 목적은 네.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수출 규제를 한 일본의 핵심 세력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시민사회라든가 양심 세력들을 꺼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 달여간의 불매운동을 통해서 봤더니 뭐 지난주 도쿄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네. 일본의 오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불매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마이니치 신문 역시 그 일본에게 피해가 있고 그 피해의 원인은 바로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두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또 하나는 이 불매운동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단순히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체 상품을 우리가 이제 찾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일제는 좋은 거야. 한국 제품은 질이 낮거나 뭐 디자인이 안 좋아.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내재가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함정, 밸류 트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착시 현상을 이번에 한국이 대체 상품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현명한 소비자들을 통해서 그런 대체 상품을 통해서 우리의 착시 현상을 좀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달간의 불매운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이 어느 분 말씀 주실까요? 제가 네네, 말씀드릴까요? 이해관님. 예. 뭐 당연히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뜻을 아주 절제된 방법으로 보여주는 아주 성숙한 시민운동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일본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도발에 대해서 시민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성숙한 또 절제된 행동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이것이 아까 유영아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이웃이고 우리가 또 종속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마당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지 뭐하러 자꾸 시비 붙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그냥 트러블을 일으키냐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역사 문제까지 전쟁 중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도발된 이 상황에 일본이 더구나 군국주의화를 꿈꾸고 있는 이때에 그냥 한국 국민으로서 그냥 가만히 뭐 비판만 하고 목소리만 높이면 안 될 일이다. 상응하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더 그 정도는 가열차게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좀 화장품 업체들의 좀 논란이 있었죠. 뭐 일본 화장품 회사죠, DHC, 그리고 한국 콜마의 어떤 부적절한 동영상 논란도 있었습니까? 좀 그 일부 인사들은 이 일본에 대한 불매와 관련해서 좀 오해했던 부분도 있고 좀 작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혜 본부장님도 화장품도 쓰시고 그럴 텐데 좀 이러한 그 동영상 논란 또 DHC의 어떤 한국 그 혐오 발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부당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쩌면 그 회사의 오너의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제 직원들에게 반강요적으로 보여줬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불매운동을 보면서는 제가 이것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태도임에도 저희의 의견을 표출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한 행동들이 또 어떤 경제 순환 개념에서는 이 맥을 끊어놓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 제품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되는 체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본이 그 공급망을 의도적으로 끊었다고 해서 저희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거를 불매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희가 스스로 기술력을 키워서 우리가 안 파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주지 않는 것이 저희의 대응인 것이지 일본이 쳐다보지 않는데 저희가 불매운동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번 일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운동으로 연결되는 건 좋지만 국가적으로는 좀 더 기술력을 저희가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을 앞서는 기술력 중요하다, 기술 개발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영호 박사는 네네. 잠깐요. 네, 좀 이론이 있어서 네, 그러시죠. 말씀 주시죠.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시장에서는 소비자는 주체입니다. 네. 예, 한국 국민은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지금과 같이 콜마나 또는 DHC 같이 도저히 반상식적인 기업 행동 또 윤리를 보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이 소비자로서 선택으로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말하자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거 하는 건 또 그와 병렬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콜마나 DHC 사태가 있는데 한국 소비자인 한국 국민이 가만히 있는다. 그게 마땅할까 나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로서 행동의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건 경제학의 시장 원리에 오히려 합당한 것이다. 네. 예, 그래서 퇴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건전치 못한 반시장주의고 반윤리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행동의 준칙이고 규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영호 박사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좀 의견이 다른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국민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불매운동이 일본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행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일본 여행객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 한국 국민들이 가고 지금 많이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갔고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갔어요. 네, 네. 특히 그 일본 지방 소도시 음식 네. 이게 맛있고 그래갖고 근데 지금 일체 그 부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런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 가는 문제 이건 하나의 국민운동이라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초반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했을 때 사실상 국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아갖고 굉장히 외교력으로 풀어야 된다 아니면은 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국내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거든요. 그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 제시한 것이 국민들의 불매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을 해야만 일본과의 나중에 가서 협상이라든가 하여튼 일본의 이런 어떤 도발적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 수위에 맞게 제시해 준 거거든요. 불매운동이라든가 여행 가지 않는 부분들. 아마 제가 봤을 때 일본의 도발이 더 수위가 높아지면 아마 국민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수위를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어떤 이견이라든가 분분한 부분들을 하나의 같이 나갈 수 있는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네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지는 게임이거든요. 또 일본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일본이 그것을 결국은 한국 국내의 어떤 친일적인 그룹이라든가 극우적인 그룹과 연계해서 한국 정치권이라든가 사회권을 혼란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친일적 성격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이 불매운동이라든가 여행 안 가기라든가 이러한 수준으로서 막아내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해내는 아마 수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본에 대한 어떤 불매 이런 것들이 아베 정권을 좀 압박하는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또 아베 정권이 원하는 바가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베 정권이 노림수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구 교수 좀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그 언급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그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 일어나는 이런 무역 전쟁, 뭐 혹은 뭐 경제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요 기간 동안만큼은 상당히 이제 내셔널리즘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이성적인 내셔널리즘화되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본질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일본이 8월 2일 날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은 8월 2일 날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고 그 가계에서 결정된 다음에 곧바로 공포를 해서 8월 21일에 이게 이제 실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8월 7일로 이렇게 공포를 지난주에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꼼수들을 보면 아베 총리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볼은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볼이라는 것은 결국 8월 28일 날 시행에 옮기기 이전에 한국에서 취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어제 대통령의 그 담화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 경제산업성 우리 그 또 산업부에서 그 일본을 백색 국가로 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소미아 부분도 이제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다시 한번 대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쥐락펴락 하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 속에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제 메시지는 상당히 온화한 제스처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협상의 카드를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본도 이에 따른 협상의 카드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힘겨루기 싸움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일정한 어떠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좀 강경한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과 교류가 많았던 공주시에서는 일본 지방 정부와 교류를 끊겠다. 이러한 좀 센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네네.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 이거는 이제 각기 성격이 좀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에 관한 일본의 침탈로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역사성 문제와 일본의 통상 문제 또를 비롯한 경제 패권 경쟁 문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국제 외교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데 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일수록 중앙 정부에게 일원화시키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로서의 선택운동은 저는 당연히 뭐 그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그 분명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지만 지자체가 좀 더 성급하게 앞서가는 건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럼 너도 나도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표 뭐 이런 거를 때문에 경쟁 심리에 의해서 더 가승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외교나 또는 통상 문제는 중앙정부에 일원화시키고 다만 내부적으로 생기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는 일반 소민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또 그러나 지자체는 조금 더 지켜보고 평소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단적인 예가 이제 서울 중구에 뭐 여러 가지 일본 피토 뭐 깃발을 걸었다가 시민들이 항의하고 반발해서 내리게 하루 만에 내려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있듯이 조금 경솔한 언동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 길 일본을 넘어섰나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뭐 조례 제정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불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좀 강한 뜻을 내비치자 이런 계속 일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일본에 좀 대화를 제안하는 그러한 경축사였는데 좀 이러한 지방 정부의 일련의 흐름에 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용 박사님? 그러니까 이런 인식 이상민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본과 우리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파퓰리즘적이라든가 뭐 전체주의적 통합이 아니라 통일이 아니라 네. 국민 의견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통합된 의견과 통합된 전선 형태로서 일본과 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자체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단체장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 여론과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보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외교관계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건가. 그리고 또 국민적 스탠스는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하고 어떤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특히 국회에서도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정쟁화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은 정쟁화되는 아마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든가 수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치열하게 디베이트를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화해갖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하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걸 아베 총리가 노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 구한말에도 사실 그런 행태들이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구한말에 정치권이라든가 일부 지식인들이 일부 지식인들이 아주 그럴듯한 수사나 레토릭을 갖고서 실적 행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요즘에 나옵니다만 친일파가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가 흐지부지되고 실제로 반민특위 부분에서 처벌받은 케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국립묘지 현충원에 친일 부역자들 묘기가 7기인가 8기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그걸 법을 제출했는데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직도 우리 내부에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형성해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국민들의 의견을 통일해 나가고 정치권들이 함께 해나가는 이 부분들의 작업이 저는 정부라든가 청와대가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이 이제 경제 보복에 경제 도발에 무기를 쓰고 있는 이제 그들의 기술 부품 소재를 우리가 국산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국산화하는데 그리 큰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는데 단기간에 국산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덕특구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데 자 이런 국산화 기술 진행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미애 본부장님? 네. 네. 지금 국산화를 위한 대책은 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음에 그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3개의 소재, 네. 그리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159개 중에서의 소재들을 면밀히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숨어 있어요. 민감한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재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시장은 작은 것. 국내 시장이요? 기술력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데 네. 시장은 작은 것. 이렇게 되면 국내 국산화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높은 기술력을 따라가는 것도 네. 큰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일본의 높은 기술력을 따라가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이고 그것은 연구자들과 학계에서 협력을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이 굉장히 적고 높은 기술력이라 함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큰 투자가 요구가 되는데 지금은 일본이 독점적으로 그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작은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작은 기업이 그것을 개발해서 나가기에는 투자는 많이 들고 기술력은 높고 시장은 작고 이런 품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잘 분석을 하고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대기업에서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네. 사업화에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제들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말씀 주시죠. 하나만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정부에서 발표한 산자부에서 발표한 자체 조달률이죠. 말하자면 자체 국산화율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66%가 자체 조달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은 이제 27%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45%. 네. 그리고 이제 전기 전자 산업이 63%. 네. 근데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제일 수치가 자체 조달률이 높죠. 66%인데 문제는 핵심 요소가 되는 그 배터리 또는 배터리를 싸는 커버 이런 핵심 소재는 일본한테 전적으로 의존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를 자체 조달을 한다고 해도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요소되는 부분들을 이런 일본에게 지금 많이 의존돼 있고, 특히 이제 이 수입을 다변화를 해야 리스크를 축소하고 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산업계나 경영계에서는 일본하고 이렇게 친화적으로 문화적으로나 또 경영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또 지정학적 비용도 덜 들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 관리의 가장 취약점인 수입국 다변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해결 방법은 이 소재 핵심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 또 분업 체계에서 모든 걸 다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건 할 수도 없고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나라들끼리 서로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서 분업 체계를 하는 것은 제일 잘 돌아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일본의 경우처럼 반칙하고 비신사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산화를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하겠다라는 건 무리이고 그건 전략적이지도 않으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수입국을 다변화시키는 거, 지금 일본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를 유럽 또 독일이나 러시아나 미국 이런 쪽에 좀 다변화시키고, 그러면서도 국산화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분야마다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 해주실 것은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 말하자면 넥스트 그 너머에 있는 신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선도형인 산업 부분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국산화는 필요한데 우리 시장, 우리 기업만 보고서 국산화하기에는 기업들의 어떤 기술 개발 부담이 너무 크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글로벌 교육 어떤 시장 상황에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또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산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이런 또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호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제 문제는 우리가 탈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탈의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번 싸움의 성패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재 부품 산업이 여태까지 일본의 의존도가 강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은 현재까지 한 달여 이상 40여일 동안 우리가 진행된 과정들을 쭉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일본에서 우리를 우습게 알았던 거와 달리 한국의 경제 현황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기업의 몸짓이랄까요? 맷집이 의외로 강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는 자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죠. 예, 중소기업이 예를 들면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그 의존했던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랬으니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그 피해가 가는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배려와 혜택을 통해서 다시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와 네트워크를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하는데 그것을 결국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고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규제죠, 규제. 규제 완화.
국회와 함께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율을 필요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물론 이제 국제분업 체계였기 때문에 이제 싼 경쟁력 있고 저렴한 일본 뭐 제품을 갖고 왔겠지만은 이제는 이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특히 소재 부품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대기업이 이제 써야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율인데요. 결국은 조율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장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조율적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정부가 성과 위주로 혹시 공무원 공직사회가 성과 위주로 가면 이건 또 실패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주도 속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앞당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일본에 전해지고 일본 업체에 전해지고 아베 정권에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일본이 우리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도 좀 한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일본을 참고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49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친구가 이제 유카와 히데키인데요. 네. 그 수상 직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일본에서 또 노벨상을 받을 인물들이 나올 것 같은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네. 유카와 히데키가 아주 좋은 명언을 남겼는데 진정으로 일본 과학의 진보를 기뻐하고 한층 더 기술 대국으로 가길 원한다면 과학기술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 출연 기관에서도 지금 이제 나오셨지만 2018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26명입니다. 그중에서 22명이 이제 기초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가가 바로 일본 정부 출연 기관, 그러니까 관과 또 정부 그리고 기업과 대학 간의 그 산학 간의 연결 구조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은 것이 그 노벨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일본 전역에 걸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 정도의 사이즈가 일본의 나고야 있는데요. 나고야 대학이 4명의 노벨상을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 지역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그 대덕 연구단지가 있죠. 국립대와 사립대가 10개가 넘는 그런 그 과학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대덕 연구단지와 대학 그리고 뭐 그 테크노밸리라든가 등등의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전시가 초연결 사회를 구성을 해주고 또 여기에 이제 국고가 투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대전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과학기술의 메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을 좀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정면 교사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일본의 노벨 수상자 26명 중에 대부분이 이제 화학 또는 화학 쪽이었죠. 화학 쪽이었는데 그리고 또 일본이 이제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야도 화학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연구원에 대한 그리고 또 정부가 화학연구원 그리고 또 기계연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큽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덕특구 방문해서 기술력 앞당겨라. 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자 반대로 과학계에서 정부에 또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자 임혜 본부장님. 예. 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독일의 프라운호퍼 그룹과 저희 정부 출연년 25개 출연년의 예산과 인원을 비교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을 저희 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을 하면서도 성과는 비교 그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더 연구의 자율성을 주는 게 어떤가 연구 하는 자율성이요?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동안에도 요청도 있었지만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 분야를 선정하고 그리고 평가를 너무나 심하게 일률적으로 받지 않고 네. 오랫동안 20년, 30년 자기 분야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네. 같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서 연구를 간섭받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정말 혁신 소재나 그런 우수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고야 대학교나 독일의 막스 프랑크, 프라운호퍼 네. 이런 기관들을 저희가 많이 보면서 그 기관들을 이끈 것들은 그 기관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미션을 자각하고 네. 그리고 자율성 있게 연구를 추진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저희에게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연구자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생토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또 이 어떤 핵심 소재 부분의 어떤 기술 개발을 독려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자 이 의원님 좀 예. 정부에 또 요구하는 바가 좀 있으시겠죠? 짧게 이낙연 총리가 뭐 기술을 빨리 개발하라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말하자면 연구 개발을 하는데 R&D를 하는데 빨리 하라는 건 금기입니다. 네. 예, 조급증 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야말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거나 또는 차세대 기술 연구 개발하는 분야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긴 호흡이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고 또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그 씨 뿌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싹 나지 않는가 이런 조급증은 금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 지난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기술 개발을 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사주도록 의무화한 중국의 예를 본받아서 기술 탈취나 가격으로 지게 아니고 중소기업 개발한 업체에 대한 그런 상품들을 네. 대기업에서 사주도록 하는 것이 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로 인한 갈등 상황, 우리 사회와 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가 가진 이 저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자신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기회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